듣는 분 계시면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남면 편담은 식사편입니다. 식사, 식사인데 그 식사라는 게 여러분이 밥 먹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밥 먹는 것처럼 이제 교양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식이라는 게 잠깐만요. 식자가 무슨 식자지? 식, 식, 식. 우리 옛날에 음악 선생 중에 고등학교 때 식식이라고 있었었는데 그 선생이 그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 꾸밀 식자, 경계할 칙이네. 그럼 이거는 의미상 칙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칙사? 잠깐만요. 내 생각에는 칙사편이 맞는 것 같네. 칙사편입니다. 식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꾸밀 식자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경계한다 그런 의미에서 칙으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자는요. 사악하다 할 때 사자기도 하고요. 어금니 아자기도 한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 사악하다 할 때 그 사자로, 사악할 사자로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칙사라고 해야 됩니다. 칙사. 사악한 것을 경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북이 등껍질에 구멍을 내고 불에 구워서 점괘를 내고 산가지를 헤아려 그 징조가 대길하다는 결과를 얻고 연나라를 침공했던 것이 조나라였다. 요거는 점 쳐가지고 안녕하세요. 점의 결과로서 정치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짓 했던 나라가 조나라였다. 똑같이 거북이의 등껍질에 구멍을 뚫고 불에 굽고 산가지를 헤아려 점괘가 대길하다는 결과를 얻고, 대길하다는 건 엄청 좋다. 그런 말이죠. 조나라를 공격했던 것이 바로 연나라였다. 극신은 사람 이름이죠. 연나라의 장군으로 힘껏 싸우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패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 이르렀다. 추연은 연나라를 위해 계책을 세웠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졌다. 추연은 요 사람 그 음양오인가로 유명한 사람이지. 한편 조나라는 먼저 연나라를 쳐서 승리하고 다음에는 제 나라를 침략했다. 비록 나라는 어지러워졌지만 하늘이 자기를 돕는다고 믿은 조나라 왕은 의기양양하여 강대국인 서쪽 진나라에 대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것은 결코 조나라의 거북이는 영험이 있고 연나라의 거북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나라에서 점쳐서 연나라하고 조나라에서 둘 다 이제 서로 치면은 좋다라고 그 점괘가 나왔는데, 그럼 연나라는 틀렸고 조나라는 맞은 게 조나라 거북이가 영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용한 이제 거북이고 연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조나라가 다시 거북이의 등껍질을 불에 굽고 산가지를 헤아려 점괘를 모은 뒤 북쪽으로 연나라를 쳐서 승리하고 연나라를 협박해 공동으로 위세를 몰아 진나라를 공략하려고 다시 점을 치니 또한 좋은 거다 라고 나왔다. 이에 먼저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을 공격했는데 진나라는 조나라의 상당으로 기습해왔다. 조나라의 군대가 이라는 건 땅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지명. 이까지 왔을 때에는 이미 조나라의 6성이 진나라에 함락되었고, 다시 양성에 이르렀을 때는 진나라가 업을 공격해 점유했다. 업이라는 건 어딘지 아시죠? 그 삼국지에 넣은 그 업이에요. 조나라의 장수인 방원이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조나라 땅은 장이란 지방까지 모조리 진나라에게 빼앗긴 뒤여서 수도인 한단 주변의 요새를 전부 잃은 상태였다. 내가 신은, 여기서 신이라는 건 한비자를 의미하겠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조나라의 거북이는 비록 먼 곳에 있는 연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가까이에 있는 진나라에 대해서는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 점을 쳐서 맞춘다 그러면 더 큰 위협은 맞추고 적어도 이제 덜 위험한 것들은 틀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근데 조나라의 거북이는 지금 반대로 맞춘 거죠. 진나라는 길조의 점괘로 인해 영토를 넓히는 실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연나라를 구원했다는 명분도 세울 수 있었다. 조나라는 다같이 길조라는 점괘에 따랐지만 영토는 빼앗기고 군대는 패해서 치욕을 당했으며 임금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로 죽고 말았다. 이 또한 진나라의 거북은 영험이 있지만 조나라의 거북은 사람을 속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날 알리왕 때의 일인데 요거는 위나라의 왕 이름일 거예요. 알리왕 때의 일인데 위나라는 여러 해 동안 동쪽으로 진군해 도와, 위 요거는 작은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져서 정복했는데 그 뒤 여러 해 동안 서쪽으로 진군해서는 진나라에게 패해서 서쪽 진나라에게 패해서 오히려 영토를 잃고 말았다. 이것은 위나라가 군사를 일으킨 방향이 흉방으로 나쁜 방향으로 풍융, 오행, 태을, 왕상, 십제, 육신, 오괄, 천하, 은창, 세성의 요 전부 다 별 이름입니다. 별 이름. 요런 별들의 성신, 별들의 신들이 여러 해 동안 서쪽 진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가 지고 진나라가 이겼던 것이 아니다. 또한 군사를 진군시킨 방향이 길방, 그러니까 길한 방향, 좋은 방향이라는 천결, 호역, 형성, 형혹, 규, 태 같은 성신이 이것도 이제 별 이름이겠죠? 아마 28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자, 여러 해 동안 동쪽에 도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가 이기고 도와 위, 이건 작은 위나라요. 작은 위나라가 진 것은 아니다. 큰 위나라가 작은 위나라를 공격했던 거죠. 자, 그러므로 말한다. 거북점이나 산가지점 그리고 귀신의 가오만으로는 귀신이 돕는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으로는 번번이 승리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전후 좌우에 별자리가 길조라고 해서 뜻대로 승리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점괘나 귀신을 믿고 싸움을 건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왜 그런 말이 있죠? 그 염야칠생 여러분 좋아하는 그 시오노 나나미 있죠? 그 아줌마. 그 아줌마가 로마인 이야기를 쓸 때 거기 보면은 난 내가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어서 그게 아직 기억나는데 로마인 이야기 보면은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그거죠. 그 전쟁하기 전에 이제 닭한테 이제 모이 같은 걸 줘가지고 잘 먹느냐 아니면 안 먹느냐에 따라서 점을 치는데 일부러 그 점치기 전에 조금 굶겨서 닭이 모이를 점을 칠 때 많이 먹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뭐 그게 실제로 역사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말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면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점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특히 뭐 이제 무슨 정말로 무슨 믿을 만한 그런 점도 아니고 그냥 닭 한 대 모이 주는 건데 그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옛날에 성왕들은 민중을 사랑하고 보살피는데 위대한 왕들은 보살피는데 있는 힘을 다했고 법을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법이 명확하면 충성스러운 신하는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게 되고 반드시 벌을 받게 되면 간사한 신하들은 못된 짓을 그치게 된다. 이같이 충신이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못된 신하가 간사한 짓을 그쳐 땅은 넓어지고 임금의 권위는 존귀해진 나라가 바로 진나라, 서쪽 진나라이다. 신하들이 패거리로 무리를 만들어 바른 길은 덮어 감추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을 일삼은 결과 나라의 땅이 줄어들고 임금의 권위는 비천해진 나라가 바로 산동의 여섯 나라들인 것이다. 여기서 산동이라는 거는요, 지금의 이제 산동 반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산동이라는 거는 태산 동쪽을 의미하고요. 요 시대의 산동이라는 거는 그 진나라 동쪽 경계에 보면은 효산이라고 있습니다. 효산. 함곡관 근처에요. 그러니까 산동이라 그러면 이제 효산 동쪽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나라 말고 다른 여섯 나라들을 다 이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실흥 중에 쇠약하고 어지러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고 잘 다스려지고 강한 나라가 폐왕이 되는 것은 예부터의 도이다. 월나라의 구천은 대붕이라는 거북 껍질의 점괘를 믿고 오나라와 싸웠으나 패해서 포위당해서 토항하고 자신은 신하가 되어 오나라에 가서 노예로 오나라를 섬겼다.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자 거북점 같은 점괘는 믿을 일이 못된다고 버린 뒤 법을 밝히고 민중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라 다스리기에만 힘쓴 결과 앞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마침내 오나라의 부차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다. 요거는 와신상담 아시죠, 그죠? 그러므로 귀신을 의지하게 되면 법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한 강력한 제후들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기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조나라는 제나라의 힘만 믿고, 여기서 조나라는 큰 조나라 말고 삼진 중의 조나라 말고 작은 조나라 있습니다. 작은 조나라는 제나라의 힘만 믿고 송나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제나라가 이웃의 형나라를 공격하여, 형나라가 아마 초나라일 거예요. 이 초나라 아닌가? 일단 넘어가보죠. 형나라를 공격하여 싸우는 틈을 타서 송나라는 조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다. 형나라는, 여기서 형나라는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네. 앞에 형나라하고는 한자가 다르거든. 근데 형나라는 오나라에 의지해서 제나라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월나라가 오나라를 치는 틈을 타서 제나라는 형나라를 멸망시켰다. 또 허나라는 형나라의 힘을 믿고 위나라를 깔보았다. 그랬더니 형나라가 송나라와 싸우는 틈을 타서 위나라는 허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다. 정나라는 또 위나라를 의지해서 한나라를 따르지 않았다. 한나라, 위나라가 형나라와 싸우는 틈에 한나라는 정나라를 멸망시켰다. 지금 한나라는 약소국으로 큰 나라를 의지해 임금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엔 힘쓰지 않고 힘이 센 진나라와 위나라를 따르며, 또한 제나라와 형나라의 원조에 의지해 이웃나라와의 국교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나라가 점점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의지해서는 자기 땅을 넓힐 수가 없다는 것을 한나라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나라가 한나라를 공략하자 한나라는 형나라와 제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나라를 공격한 형나라는 겉으로 한나라를 도와주는 체하고는 위나라의 허와 언 땅을 빼앗았고, 제나라는 위나라의 임과 호 땅을 빼앗아 자기들의 이익만 취했다. 이렇게 큰 나라들의 도움을 얻어 나라의 안전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한나라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법률과 금령을 명확하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강국의 힘에만 의존하다가 사직을 보존하지 못한 것이다. 맨 앞에는 칙사편이죠, 그죠? 맨 앞에는 점괘 같은 거 믿지 마세요. 두 번째는 주변 나라들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죠? 주변 나라들에만 너무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나는 말한다. 임금이 나라를 밝게 다스리는 잘 다스리는 이법이라는 거는 원리와 법이라는 말인데, 원문 한번 볼까요? 신고왈 명어치지수, 즉 이게 숫자인가 유인가? 수라고 소부 실벌경, 이 뭐 여기 입법이란 말이 어딨냐 도대체. 여기서는 치지수, 명어치지수라는 말을 번역해서 아마 이 아저씨들이 입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방법에 통달이 있으면 국토가 비록 작아도 넉넉하고 상벌을 신중하고 확실히 행하면 민중은 비록 적어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만약 상벌을 행함에 있어 일정한 법도가 없으면 나라는 비록 크더라도 군사는 약해져 영토가 있어도 임금이 다스릴 수 없는 영토가 되고, 민중이 있어도 임금이 다스릴 수 없는 민중이 된다.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가 없고 자기가 다스리는 민중이 없어지면 요순 같은 성인도 임금이 될 수 없고, 하은주 3대에 이르는 왕조라도 강대국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임금은 또 실제 공적보다 더한 상을 주고, 신하도 또한 공로가 없으면서 상을 받기 이른다. 그러고도 법을 뒷전에 제쳐놓고 선왕이나 명군의 공적을 칭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금은 그런 사람에게 나라 일을 맡긴다. 이거 이제 유학자들이 의미하는 거죠. 나는 말하기를 이러한 일은 옛날의 공적을 흠모해 옛날을 포상함으로써 요즘 사람이 상 받도록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한다. 임금은 그런 까닭에 실제 공로 이상으로 상을 주게 되고, 신하도 또한 그런 까닭에 공적이 없으면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금이 실제 공로 이상으로 상을 주게 되면 신하는 요행을 바라게 되고, 신하가 아무런 공적 없이 상을 받게 되면 실제로 공로가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게 된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박았어요. 뒤에서 다른 차가 박았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금 타고 그다음 합의금 받고 그랬었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꽁으로 갑자기 많이 생기더라는 거야.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늘 뒤에서 이제 누가 다른 차가 박아주기만을 바란다, 그렇게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왜 나무 밑에 있다가 나무 밑에 누워 있었었는데 입안으로 이제 감이 떨어졌다, 마침 홍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혹시나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수주대 또 사람 마음이 씨발 그렇더라니까. 아무튼 혹시나 또 홍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감나무 밑에 계속 그냥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거지, 매일매일.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상인입니다. 정상인.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 있으시면.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그게 좋은 거지. 공적이 없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면 나라의 재정은 궁핍해지고 민중은 이것을 보고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나라의 재정이 궁핍하고 민중이 원망하게 되면 민중은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상을 잘못 주면 민중의 마음은 분산되고 형벌을 적용하는데 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민중은 두려움이 없어진다. 비록 상을 내려도 민중을 진작시키지 못하고, 진작시킨다는 건 이제 힘낸다 그런 말이죠. 일본어로 하면 간바떼 뭐 이지라는 거, 힘내세요 이지라는 거 있잖아. 진작시키지 못하고 형벌을 적용해 또 민중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면 비록 나라가 크고 많은 민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적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의 정사를 맡겨 꾀하게 하지 않으며 조그만 충성 있는 사람에게 법을 맡겨 운영토록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 형나라의 공황이 지금 북쪽 진나라의 아 공황이 북쪽 진나라의 여공과 얼릉에서 싸웠을 때, 여기서 형나라는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형나라의 군대는 패했고 공황은 부상했다. 이거 전에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비자 안에 나왔던 구절이죠. 이거 다른 편에 이 예시가 나왔었던 것 같아. 자, 그 싸움에서 형나라의 사마인 자반이 목이 말라 물을 청하자 시종인 곡양이 큰 잔에 술을 가득히 채워 권했다. 이에 자반은 치워라, 이거 술 아니냐 라고 하자 곡양은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므로 자반은 마셨다. 자반은 본래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술을 마셨다 하면 입을 떼지 못하는 성격이라 있는 대로 마셔 마침내 취해 잠이 들어버렸다. 공황이, 초나라의 공황이죠. 공황이 다시 반격하기 위해 작전을 꾀하려고 사람을 시켜 사마인 자반을 불렀는데 자반은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가슴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 이에 공황은 수레를 타고 자반의 병문안을 갔는데 그의 막사에 들어가니 술 냄새가 코를 찌르는지라 돌아와 말하기를, 오늘 싸움에서 과인은 눈을 다쳐 믿는 사람은 장군뿐이었는데 장군은 술에 취해 있었다. 이는 형나라 사직의 중요함을 잊고 형나라 민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과인은 이제 더 이상 싸울 방법이 없게 되었다고는 모든 군대를 거두어 전장을 떠나 나라로 돌아오자마자 자반의 목을 베었다. 시종인 국양이 술을 권한 것은 자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충성된 마음에서 행한 일이었으나,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결과는 그를 죽게 하였으니 이는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을 해치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작은 충성은 큰 충성의 적이라 말한다. 만약 작은 충성을 가진 사람에게 법을 집행케 하면 반드시 죄인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그 형벌을 감해주거나 면죄시켜줄 것이다. 이것은 하층 계급에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긴 하지만 민중을 다스리는데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위나라가 삼진 중의 위나라요. 마침 법을 확립하고 헌법을 중시해 민중들이 순종할 때에는 공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게 했는데, 그 강함은 세상의 제후들을 바르게 했고 그 위세는 사방 이웃에게까지 미쳤다. 위나라가 전국시대 초기에 되게 셌죠. 자, 그런데 점점 법률이 경시되어 공이 없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상을 주게 되었고 국력은 나날이 쇠퇴했다. 조나라도 때마침 나라의 법률을 명시하고 대군을, 큰 군대를 이끌고 있을 때에는 사람 수도 많았고 군사도 강해서 영토를 변방의 제나라와 연나라에게까지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 나라의 법률이 해이해지고
해이해지고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힘도 약해져 아랫사람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나라의 영토는 나날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연나라도 힘을 기울여 법률을 신봉하도록 명시하고 또한 관공서의 재단을 신중하게 처리해. 여기서 재단이라는 거는 뭐 금전 출납 아니면 뭐 예산 집행 그런 거 아닐까요? 논공 행상을 공정하게 했을 때에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거느리며 남쪽으로는 중산 땅을 빼앗아 국토를 넓혔다. 그 뒤 법을 신봉하지 않게 되고 관공서에서 일하는 관리들의 재판이 공정하게 내려지지 않자 행해지지 않자 임금의 측근들은 서로 다투고 상벌에 대한 시비가 밑에서부터 일어나 병력은 약해지고 영토는 줄어들어 나라는 이웃의 적국에게 지배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을 밝게 세우는 나라는 강하고 법을 함부로 행하는 나라는 약하다라고 했는데 나라의 강하고 약함은 이처럼 분명한 것이다. 이러함에도 세상의 임금들은 이에 힘쓰지 않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집안에 일정한 생업이 있으면 비록 흉년이 들어도 굶지 않고 나라에 정해진 법률이 있으면 위험에 처해도 멸망치 않는다라고 했다. 무릇 한 나라의 임금이 정해진 법률에 따르지 않고 사사로운 의견을 쫓는다면 신하는 곧 자기의 재능이나 지식을 위장해 임금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거짓을 꾸미게 된다. 신하가 이와 같이 지식과 재능을 꾸며 임금을 속이게 되면 법률이나 금령이라는 것은 규칙이죠. 규칙.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확립하지 못한 채 무질서해진다. 이렇게 하면 망령된 생각이 함부로 행해지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길이 막히고 만다. 나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은 법률을 해치는 사람을 당연히 제거하고 임금은 신하가 재능이나 지식을 꾸며 속이는 일에 홀려서는 안되며 지켜올리는 헛된 명예에 끌려서는 안된다. 옛날 순임금은 많은 관리에게 홍수, 이건 강이름입니다. 홍수를 다스리도록 한 일이 있었는데 약삭빠른 한 신하가 명령이 내리기에 앞서 공을 세우고자 일을 시작해 공적을 쌓았는데도 순임금은 그 신하를 죽이고 말았다. 한편 우임금은 왕위에 오르자 여러 제후들을 회계산으로 모이게 했는데 이건 지명이죠. 방풍 땅의 임금이 약속을 어기고 지정한 날짜보다 늦게 도착하자 우임금은 그를 죽였다. 이 같은 일로 미루어보아 세상 사람으로부터 성인이라 추앙받는 순임금이나 우임금은 명령이 내려지기에 앞서 일을 한 사람도 죽이고 명령을 뒤늦게 행한 사람도 죽였다. 이는 곧 옛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명령 그대로 실천할 것을 으뜸으로 한 것이다. 거울은 움직이는 일 없이 맑음을 지켜야 아름다움과 추함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고 저울은 흔들림 없이 바른 상태를 지켜야 모든 물건의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거울이 움직인다면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 물건을 밝게 비치지 못할 것이고 저울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정확한 저울이라도 물건의 무게를 바르게 달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의 법률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옛날에 성군들은 도를 만물의 신조로 삼았고 법을 나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다. 근본을 잘 다스린 왕은 그 명성이 고귀해지고 근본이 어지러운 왕은 그 명성이 끊어지고 만다. 무릇 지혜와 재능은 사물을 밝게 꿰뚫어 볼 수 있어서 일이 있을 때 소용됨은 물론이나 일이 없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지혜와 재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한 단편적인 도로 남에게 널리 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그 도입니다. 도. 타오. 도와 법은 완전하지만 지혜와 재능으로 다스리게 되면 어떠한 기준이 없어지므로 실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혜와 재능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일종의 유학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똑똑하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 점수 좋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제국대 학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설령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혹은 이제 아주 좋은 사람이다, 실제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일이 반드시 망하는데 좆되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여기서는 법이겠죠. 그죠? 잠시만요. 그 한 사람의 지혜나 재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무릇 저울에 달아보면 물건의 평균적인 무게를 알게 되고
규를 써서, 규라는 것은 원 그리는 도구입니다. 바른 원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걸쳐 완전한 방법인 것이다. 명석한 임금은 민중으로 하여금 법에 따르도록 만들고 도에 관해 알도록 함으로써 즐거운 가운데 공을 세우도록 한다. 규를 버리고 자기 기교에 맡기고 법을 버리고 지혜와 재능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길이 된다. 미혹되고 혼란한 임금은 민중에게 지혜와 재능을 꾸미게 하고 바른 도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수고는 많지만 공을 쌓지는 못하는 것이다. 왕이 법률과 금령을 버리고 청탁을 들어준다면 신하들은 윗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뇌물을 줘서 관직을 팔고 사게 되며 사고 판다는 거죠. 아랫사람에게는 사사로운 혜택을 베풀고 그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익은 중신들의 사사로운 것으로 돌아오고 권세는 여러 신하들의 것이 되고 만다. 이거 엄청 기네. 그러므로 민중들은 왕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윗사람에게 접근해 아첨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 민중이 힘있는 사람과 힘있는 윗사람과 사귀는 것을 즐기면 곧 재물은 뇌물로 윗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고 교묘한 말로 남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 쓰이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공 있는 사람은 점점 적어진다. 공 있는 사람이 적어지면 간신들은 더욱 진출해 들끓게 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차츰 물러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임금은 미혹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민중들은 다만 모여들기만 할 뿐 자기들이 가야 할 바를 모른다. 나라가 이렇게 되는 까닭은 법률과 금령을 버리고 공로가 있는 사람을 뒷전으로 돌리며 다만 널리 이름이 드러난 사람만 채용하고 측근들의 청원을 들어준 허물에 있는 것이다. 무릇 법을 깨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을 꾸며 무엇인가 이를 핑계삼아 임금에게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 세상에 흔히 없는 교묘한 말을 즐겨하는데 이는 포악한 임금이나 난잡한 임금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까닭이고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나 현인들이 임금의 권력을 넘보게 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신하된 사람이 왕을 몰아낸 이윤이나 적국의 임금을 섬긴 관중의 공을 찬양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지혜를 꾸미는 빌미가 된다. 또 그들이 임금에게 가나다가 죽은 왕자인 비간을 칭송하고 오자서가 충성을 다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격심하게 논쟁하고 임금에게 무리한 간언을 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유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죠? 앞의 것은 왕의 현명함을 칭송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왕의 난폭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군주의 권력을 제재하는, 그러니까 막는 수단이 되니 일반적인 유의 예가 될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은 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왕이 법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신하들은 사사로운 지혜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아 그 법이 옳지 못하다고 한다. 간사한 것을 지혜롭다고 하고 법제를 잘못이라 여기며 법을 초월한 지혜를 내세워 자신의 지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은 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곧 임금의 참된 도라고 할 수 있다. 현명한 임금의 도는 반드시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 법률의 재정을 밝기 위해서 사사로운 은전이라는 것은 이제 은혜죠.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릇 한 번 내린 명령은 반드시 행하고 한 번 금하면 반드시 그치도록 하는 것이 왕이 민중을 위해 해주는 의로움인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신하가 그 사사로운 일은 반드시 행하고 동료들과 잘 사귀어 믿음을 얻고 상으로 권장할 수 없고 형벌로서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은 신하들의 사사로운 의로움인 것이다. 이 사의가 사사로운 의로움이죠, 그죠? 사의가 횡행하게 되면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임금의 공적인 의가 행해지면 나라는 잘 다스려지므로 공사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왕이 자기 명령을 행하는 것은 공적인 의로움이고요. 정의죠, 그죠? 정의이고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다니고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하고 파워섹스하고 그러는 건 이제 사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공적인 정의가 사적인 정의에 비해서 앞서야 된다는 말이죠. 신하에게는 사심이 있고 사적인 마음이 있고 공적인 정의도 있는데 몸을 닦아 그 일신이 결백해져 공정한 행동을 하고 관직이 있으면서 사사로운 정을 두지 않는 것을 신하의 공적인 정의라고 한다. 추악한 행동으로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 자기 몸의 편안함과 한 집안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것은 신하된 사람의 사적인 마음인 것이다.
현명한 임금이 위에 있을 경우에 신하는 사심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지만 위에 어지럽고 어두운 임금이 있으면 신하는 공의를 버리고 사심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금과 신하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자기의 지위를 굳건히 하려고 신하를 기르고 신하 또한 자기의 일을 헤아려 이해를 헤아려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왕과 신하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헤아리게 되는데 자기 몸을 해쳐가면서까지 나라를 위하는 신하는 없으며 나라를 해치면서까지 신하의 이익을 꾀하는 일을 임금은 하지 않는다. 신하의 일반적인 성정은 본성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 이로움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임금의 일반적인 성정은 나라를 해치게 되면 친근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여긴다. 임금과 신하는 이렇듯 서로의 이익을 헤아리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가 위난, 그러니까 뭔가 위기를 당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있는 지혜를 다 짜내고 능력을 다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선 성군들은 포상제도를 명시해 신하를 독려하고 형벌을 엄하게 해서 잘못된 것을 못하도록 위협했던 것이다. 상벌이 분명하면 민중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 안에 힘쓴다.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 곧 군대는 강해지고 임금은 존귀해진다. 만약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민중은 공로가 없으면서도 상받기를 바라고 죄가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려 하니 군대는 약해지고 왕의 권위는 떨어진다. 옛날 성군을 보좌했던 현신들은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임금을 도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고 법률과 금령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선왕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근본으로 삼아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가지가 칙사입니다. 칙사, 식사가 아닙니다. 식사가 아니라 칙입니다. 칙사. 앞서부터 이제 점괘 같은 거 믿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주변의 큰 나라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벌을 잘 쓰세요. 그리고 법을 공정하게 잘 집행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원칙대로 행동하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요게 지켜야 될 행동이고 그리고 요렇지 않은 행동들이 다 이제 멀리해야 될 사악한 것들이라는 말이죠. 요까지가 이제 칙사인데요. 칙사. 뭐 사실 말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드릴 말씀 더 해설할 얘기는 없고 다만 재밌는 게 여러 가지 면들에서 유학자들이 하는 말하고는 많이 상이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편이 해로인데요. 해로가 좀 길어요. 이거 해로 해로까지 읽으면 내 목이 착살날 게 분명한데 50쪽이란 말이야?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영상을 좀 1.5 읽어보지 뭐. 영상을 끊읍시다.